주제는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비결 질문 주고받기 중에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왜? 자, 왜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왜가 아니라 왜? 아시겠죠? 질문에서 생각이 나온다. 질문을 깊게 하면 생각도 깊어진다. 때로는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질문이 발명을 낳아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발명은 왜?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질문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었다.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류는 점차 미지의 세계를 알아갔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 좀 철학적인 어떤 질문들 몇 개 이렇게 올렸죠. 시간에 관한 질문 이어가기 해서 시간은 왜 정해져 있을까? 사람들은 왜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할까? 시간이란 무엇일까? 시간이 돌고 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간이 가면 사람들은 모두 늙을까? 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지? 시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간의 끝이 있을까? 시간이 중요하니 돈이 중요하니? 시간은 금일까? 영화 혹시 About Time 보셨어요? 자, 우리가 In Time이라는 또 영화 제목도 있었나? 그런 어떤 시간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어요. 결국 인타임 영화였나? 그게 보면 이 급여를 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 시간이 이렇게 체크되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고, 일용직 노동직으로 묘사된 인물들은 하루 벌어서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끝이 나면 내 생명이 끝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말처럼,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시간을 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왜? 라는 질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과 의미, 이런 것들을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일상적인 질문 아닌, 또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질문들을 이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던져볼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질문을 많이 만나봐야지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만 아이들에 대한 나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는 무늬, 결국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는 바로 한글 창제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게 된 계기 역시 마음속에 품은 질문이었다. 훈민정음의 시작 부분을 보자.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글자, 세계 유일의 글자 한글도 이렇게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질문대왕이었다. 그의 매일 경연,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며 국가정책을 결정하던 자리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매일 40분씩 만나는 거, 저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또 서로 질문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뭔가 또 궁금해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경련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를 열었는데 이 자리는 매번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논의 또한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났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다. 세종은 여자 노비가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30일 동안 출산 전 휴가를 주고 출산 이후에는 100일 동안 휴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미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시대에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여자 노비를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편까지 3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 대단한 복지정책 아니었어요. 이 시대만 해도 그 계급이 굉장히 엄격한 시대였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양반과 노비의 신분차별이 엄격하던 유교사회였다. 세종의 혁신적인 정책은 늘 신하와 양반들의 벽에 부딪혔다. 어찌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준단 말인가?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양반들의 반론이 거셌다. 세종은 자신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질문을 통해 신하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노비의 출산 휴가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하,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비가 출산한 이후에 바로 일을 시켜서 몸이 약해져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휴가만 주면 몸을 회복해 오랫동안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노비가 한 명 더 늘어날 텐데 어떤 게 더 나은 생각입니까? 둘째, 산모가 죽으면 아이는 누가 돌봅니까? 아이도 곧 죽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셋째, 경들이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했습니다. 어버이가 된 자로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살려야 합니까? 자, 여기에 어때요? 이렇게 출산 휴가를 줘야 되고 또 남편까지 30일에 출산 휴가를 줘야 돼 하고 임금이 강하게 신하의 양반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관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안 된다고 반대했을 거죠.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막상 그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뭔가 밑에서는 뭔가 불편한 어떤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을 통해서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의 말로써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이거 해야 돼. 이거 했어? 왜 안 했어? 여기에서 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는 나의 어떤 생각을 밀어붙이는 어떤 행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과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거,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정도의 질문을 이끌어 나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나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신하들은 세종의 노비 출산 정책에 찬성했다. 찬성할 수밖에 없죠. 방금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내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 정책이 맞잖아요. 그죠? 그 편이 자신들한테는 더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질문만 했을 뿐이다.
질문으로 신하들이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했다. 세종이 조선을 통치하던 15세기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발명이 80개나 나왔다. 그 가운데 중국이 5개, 일본이 5개를 발명했는데 조선은 무려 34개를 발명했다. 당시 조선은 세계 최고의 발명 국가였다. 오늘날 발명의 날은 1442년 세종대왕이 최고기를 반포한 날인 5월 19일을 기념하여 정한 것이다. 세종의 통치 기간 동안 세계적인 발명품과 한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왜, 어떻게? 라는 질문 덕분이었다. 우리가 제가 어제 일과 마치고 경험한 건데요. 제가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렇게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를 여기 산책이 아니라 그냥 놀이터에서 좀 이렇게 놀게 해요. 그러면 늦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럼 제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 강아지랑 놀고 싶어서 엄마가 데리러 오셔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떼쓰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미리 물어봤어요. 오늘은 너가 간식을 몇 개 주고 들어가고 싶니? 이렇게 했어요. 몇 개 주고 너가 선택하게끔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하면서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주고 싶어, 5개 주고 싶어 했더니 4개 주고 싶대요. 그러면 손바닥을 펴봐 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주고 4개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더 놀고 싶어 해서, 그러면 지금 시간이 35분이니까 40분 되면 들어가자, 5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4살인데 시간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놀다가 이제 엄마가 올 시간이 돼서 이제 5분이 지나서 40분이 되었어. 너는 간식을 4개 다 줬고 40분이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엄마가 왔으니까 가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들어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러면 너가 어떤 것을 몇 번 더 타고 가면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미끄럼을 선생님 1번 더 타고 2번 더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2번 더 타도, 아이들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는 친구도 있지만 또 때를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게, 그럴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무언가를 할 때는 사전에 아이와 이런 질문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단호함에 대한 단서를 엄마가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거에 대해서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왜 질문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진학한 비결. 오늘날 세계의 부와 권력을 거머쥔 유대인들은 세종처럼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맨 처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저희 시아버지께서 유대인의 어떤 육아법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계속 또 공부도 했었고 이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1 제가 아까 링크 그렸는데 혹시 시간 되신 분들 보셨어요?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 프로그램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생후 5개월에 미국 유대인 부모에게 입양된 릴리와 그녀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어려서부터 늘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받았죠. 질문은 저희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이어나갔지. 어렸을 때 했던 왜요 게임이 기억나네요. 제가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던 놀이였죠. 하늘을 왜 푸를까 등 별의별 질문을 다 했었죠. 맞아, 계속 왜 라는 질문으로 탐구했지. 그 질문의 답이 정해져 있더라도 더 나아가서 왜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 변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이제 말문이 트였을 때 엄마 이거 왜 그래? 엄마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그냥 뭐 앵무새처럼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물음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의 속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계속 했던 어떤 그 반복되는 물음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걸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물었을 때 그거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아이가 앵무새처럼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물음을 물었을 때 아이의 진짜 마음이 있을 거잖아. 그게 뭘까요? 그냥 엄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나 좀 봐줘. 관심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왜에 대해서 질문 꼬리를 물어야지. 또 좋지만 이럴 경우에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에게 방금처럼 어떻게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서 너가 지금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엄마가 너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불편했어? 그런 어떤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질문을 참 잘해요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윤이 씨 엄마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어떤 말에는 메시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수업 하는 동안이라도 그런 걸 한번 잘 염두해 두시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리는 사교육 없이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구글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성공 비결은 부모님과 함께한 질문식 교육으로 꼽았다. 이렇게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질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수업하고 문제집 풀고 오늘 할 공부는 다 했어의 의미와 또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아이의 생각 주머니가 얼만큼 확장되고 나도 얼만큼 아이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질문의 중요성을 경험한 나는 아이들과 질문 게임을 자주 한다. 내가 하는 질문 게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질문을 딱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내가 키워드를 제시하고 아이와 질문을 계속 주고받는 게임을 즐겨한다. 질문을 어려워하는 한국 아이들에게 질문 습관을 들이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질문식 대화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다. 밥을 먹거나 이동하는 중 차 안에서 즐겁게 할 수 있다. 간편하게 하는 질문 주고받기 게임 방법. 부모 또는 아이가 키워드를 제시한다. 제가 아이와 함께 차 타고 갈 때 주로 제시하는 키워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음악을 많이 듣고 가잖아요. 차를 이동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요즘에 대중가요나 이런 거를 아이가 이렇게 들려주면 가수가 누구야? 그리고 이 노래가 뭐 신곡이야? 그리고 이 노래는 너 왜 좋아하니?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뭐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노래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트로트 노래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노래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트로트가 옛날 노래 이런 느낌이지만 지금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는 트로트가 새로운 장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르이기 때문에 뭐 힙합, 그 다음에 뭐 발라드, 뭐 재즈 이런 장르, 음악 장르처럼 이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아이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장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로 차 안에서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키워드를 많이 두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번갈아 가며 질문을 계속 주고받는데요. 이것도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그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되게 연결 질문이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짜잔, 이게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목도리죠. 이렇게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요즘에 이렇게 뜨개가 되게 친구들이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대바늘 뜨기로 이렇게 뜨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틀 만에 완성을 했는데, 너 그 코 잡는 거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코 잡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유튜브를 보니까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었대. 그래서 친구들이 코를 잘 못 잡아서 다른 반까지 원정을 가서 코를 막 잡아줬대요. 그러면 이거는 몇 코를 잡은 거야? 실이 두꺼워서 6코를 잡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 이제 이거 마무리하는 거, 이거를 대바늘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고, 원래는 이건 자기 거고 저 거랑 아빠 거를 떠준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그만 뜨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그냥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았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때그때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속에서 아이는 뭘 하고 있는지 저가 관심 가지고 같이 또 몇 단 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아이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서 계속 끄집어내어서, 보통 그 정도 되면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을 거니가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그거를 하게 됐는지 또 궁금해 해준다면 아이가 또 엄마에게 쏟아낼 이야기가 많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요, 예시된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7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끊겼을 때 대화를 이어나가는 3가지 방법. 질문이 끊겼어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질문에 대한 팁을 주고 계속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는 것이다.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요즘 네가 관심 가지는 어떤 옷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니면 엄마가 관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키워드로 넘어간다. 셋째, 그동안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대화를 나눈다. 자,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는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때 제대로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엄마의 프레임이 만약에 이게 책만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여기 밖을 나가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의 프레임이 이 책상 넓이만큼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책 밖을 나가도 저게 어떤 행동이고 어떤 상황인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프레임을 어떻게 키워요?
프레임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내가 가지는 어떤 인생에 대한 안목, 삶에 대한 안목, 여러 가지, 뭐 그 프레임 속에는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의 매일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이렇게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9일 목요일이잖아요. 매일 이렇게 적고 또 어제도 이렇게 적고 하는 게 결국 신문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려야지만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는지,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질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아이들이 틱톡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틱톡 때문에 처음에 우리 올해 상반기 때 트럼프와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미국과 갈등이 심할 때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 명령을 내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 정보가 다 중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아이가 틱톡을 했을 때 틱톡은 어느 나라 건지, 그래서 왜 이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가 좋아하는 틱톡을 통해서 저가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프레임은요 매일매일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지 않게 조금씩 넓혀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쑥 이렇게 성장, 점핑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정말 엉뚱한 세상에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적절하게 엄마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는 계속 어떤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예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한번 수업 마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주고받기 자체로 일상 속에서 철학이 가능한다. 철학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에요. 철학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철학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그 정의에서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상들이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으로 해볼까? 시간은 왜 빨리 가나? 시간이 늦게 갈 때는 언제인가? 왜 시간이 정해져 있나? 사람들은 왜 시간을 궁금해하나? 왜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할까? 원시인들도 시간 개념이 있었을까? 시간이란 무엇일까? 왜 시간을 아껴 써야 하나? 시간은 돌고 도나? 시간이 가면 사람은 다 늙을까? 시간은 옛날부터 이어졌을까? 왜 시계를 만들었을까? 시간을 왜 정해 놓았는가? 미국과 한국의 시간은 다를까? 구름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까? 우주에도 시간이 있을까? 자, 계속 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 시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는 아빠와 아이가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패턴의 질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질문의 답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 아직 말도 못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영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어떤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시간에 우리가 잘까? 그래서 제가 3살 때부터 아이에게 계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누구가 쑥쑥 키가 자라는 시간이래. 보통 돌 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안 잘 거야, 난 안 잘 거야. 10시부터
2시까지 키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래. 우리 누구가 지금 잠이 들지 않아서 키가 쑥쑥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는 어떻겠어? 아이가 말할 수 없어도 엄마가 왜 지금 재우려고 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아이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요즘에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컸지만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 주고받기 게임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부모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함께 찾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들, 아빠가 함께 질문해 볼까? 시간이 왜 중요한 것 같아?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떴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 이제 밤이 되었네. 우리가 하루 매일 만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굳이 답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아이도 시간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왜 시간이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87페이지 보면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생각 모음. 질문 주고받기 게임의 묘미는 이야기가 어디로 확장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키워드와 그에 대한 연상작용의 결과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식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우리 집의 질문 주고받기 게임을 활용한 대화 사례를 계속해서 소개한다. 해서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질문 이어가기 해서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은 여기 8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에 있는 질문 키워드를 쭉 올려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했던 단서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쭉 읽어서 아이들과 오늘 저녁에 만약에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 이어가기 게임을 한다면 나는 어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면서 그냥 앉아봐봐 우리 질문 게임 놀이 할까?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랑 앉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밥상 102페이지 밥상머리를 아테네 광장으로 만드는 질문의 힘. 이날은 아내가 직장 상사의 부친상으로 장례식장에 가는 바람에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밥상머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질문 주고받기 게임을 했던 생각이 나서 그때 나온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아이들과 대화를 끝내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그야말로 까르페디엠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대화 시간은 어느새 1시간을 훌쩍 넘겨 있었다. 다능컨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토록 깊게 생각하고 누구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와 내가 이렇게 깊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도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배움을 얻었겠지만 나 또한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소중한 기회였다. 우리 집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질문 주고받기 게임을 하다 보면 아테네 광장 못지않은 철학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질문과 답을 바로 주고받으면 질문 자체가 몇 개 되지 않고 일반적인 질문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질문 주고받기 게임을 하면서 여러 질문을 만들다 보면 질문의 수준이 깊고 넓어진다. 그 질문을 토대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수준도 깊고 넓어진다. 아이들과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서 질문 주고받기 게임을 해보자. 며칠 동안 이야기할 소재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게 힘들지만 그 전에 이전 경험을 되살려서 함께 여행을 갔던 거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서 질문 주고받기 게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갔을 때 내가 기억나는 것들,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느 계절에 갔는지, 어떤 옷을 입고 갔고, 거기 가서 뭘 먹었고, 자, 이런 이야기, 추억을 끄집어내는 이런 시대, 이런 또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요, 또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좋은 추억들을 그냥 뭐 갔다 와서 즐거웠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끄집어내어서 아이들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여행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책 이야기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요 협동력과 소통력을 키우는 스무곡의 노래 아이의 질문 습관을 만드는 지적인 말놀이 편으로 5